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감사하다고 하더니 어느새 인사조차 사라지고 오히려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웃어주는 얼굴, 무조건 양보하는 태도, 거절 한번 제대로 못하는 모습,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의 마음 속에서는 조용히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고, 기본값이 된 친절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권리처럼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 베풀었던 모든 것이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 손주 좀 봐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말하고 정작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밥을 사고 내가 먼저 챙겼을 때는 다들 환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지요. 나는 분명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손에 남는 것은 상처와 자괴감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서운함을 줄줄이 털어놓으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또 잔소리 내라는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가장 빠르고 품격 있게 바꾸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5가지 원칙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차갑지 않고 기준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그런 어른의 품격을 지키는 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칙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무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말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날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서요.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무리했다가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서요. 이렇게 줄줄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힘의 구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단지 사정을 설명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승인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조용히 을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유를 늘어놓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하나씩 무너뜨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 병원은 다음 주에 가도 되지 않아? 너 아니면 이거 부탁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줘야 내가 편하지.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길게 설명함으로써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밀어붙이면 결국은 해주겠구나. 그리고 그 확신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여러분에 대한 존중은 서서히 사라지고 무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는 장면이죠. 며느리가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이번 주말에는 사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너희가 급하면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는데, 아이고, 정말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 대답을 받은 며느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거절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의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쪽으로 대화를 끌고 갑니다. 어머니, 딱 토요일 오후 3시간만이에요. 친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모임을 포기하고 손주를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또 끌려갔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사실만 말하십시오. 결정처럼 말하십시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말은 어려워.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네. 이번엔 엄마가 힘들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짧게 말하라는 것이 차갑게 말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표정은 온화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워도 됩니다. 다만 기준을 흐릴 만큼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 친절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되 자기 자신을 깎지 않고 배려하되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상대에게 아주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친절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구나. 저는 이런 모습을 오래된 나무에 자주 비유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가지는 유연해서 거친 비바람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기준은 뿌리처럼 단단하게, 표현은 가지처럼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설명이 붙지 않은 그 짧은 단호함이 100마디 긴 설명보다 훨씬 강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 미안한 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덧붙이지 마세요.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한번 생기면 그 이후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물론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기 시작하면 상대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렇게 차가워졌어?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흔들립니다. 아니야, 사실은 말이지 하며 또 긴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예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여전히 내 눈치를 보나, 내가 조금만 밀면 여전히 넘어오는 사람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짧게, 표정은 온화하게, 딱 이 두 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오늘부터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말로 훈계하려 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도 말고 그저 행동의 결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품격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젊은 직장인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양쪽 다정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출장을 가면 화분에 물을 대신 줘주시고 택배가 오면 받아두셨고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시면 한 봉지 나눠주셨습니다. 젊은 이웃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에는 선물을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복도 청소도 도와드리고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그런데 1년 남짓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미리 말도 없이 어르신 집 주소로 보내놓고는 연락을 하면 그거요 하면서 며칠 뒤에야 느긋하게 찾아갑니다. 고맙다는 인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출장만 가면 당연히 화분물은 어르신이 알아서 줄 거라 여깁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 친절이 어느새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 쌓였던 감정이 한 번에 터집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둘째, 마음이 약해서 그래도 이웃인데 하며 더 참고 더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말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웃어주되 예전처럼 다 내어주지는 않는 길 말입니다. 그 어르신도 다음 날부터 바로 이 세 번째 길을 걸으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먼저 말을 길게 걸지는 않으십니다. 젊은 이웃이 출장을 간다는 말이 나와도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하실 뿐 화분에 물을 주겠다고 먼저 자청하지 않으십니다. 택배가 와 있어도 따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물어보면 그제야 네 있어요 하고 담담하게 대답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설교도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전에 베풀던 서비스 하나를 조용히 중단하셨을 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젊은 이웃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서서히 공기의 결이 달라진 것을 눈치챕니다. 뭔가 다르다. 분명 웃고 계시는데 어딘가 거리감이 있다. 그 거리감이 상대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열려있던 문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신호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젊은 이웃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다음부터 택배는 자기 집 주소로 받기 시작하고 출장이 잡힐 때는 먼저 전화해서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정중하게 여쭙니다. 감사 인사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왜 여러분을 만만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있고 무엇을 요구해도 다 내어주는 곳. 그런 곳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꼭 풀어드려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무례가 가능하게 만든 구조 자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물러섬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훈계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절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웃어주셨고, 여전히 인사하셨고, 여전히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먼저 다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따지지도 마십시오. 대신 예전에는 당연히 해주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평소처럼 지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내가 선을 넘으면 저 문이 다시 닫힐 수도 있겠구나. 그 작은 불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알아서 예의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비슷한 뜻을 남기셨지요. 상대를 말로 가르치려 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간과 정성을 거두는 것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고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교가 아니라 경계의 체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턱을 올리기 시작하셨다면 관계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두 가지는 잘 해내시다가 세 번째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태도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금방 다시 확신합니다. 아, 결국 저 사람은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네. 그 순간 존중은 다시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한 분쯤 계시지요. 어제는 천사처럼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다가 오늘은 표정이 돌처럼 굳어있는 분. 기분이 좋은 날은 세상 다 내어줄 듯 하다가 기분이 나쁜 날은 한마디에도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는 분. 같이 지내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지?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이 불안이 차곡차곡 쌓이면 상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저 피곤해합니다. 피곤함이 쌓이면 관계는 정으로 굴러가지 않고 요령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어떤 분은 기분이 좋으시면 갑자기 5만 원, 10만 원을 턱 쥐어주십니다. 장난감도 다 사주시고 뭐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생긴 날에는 손주가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버럭 화를 내십니다.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라. 너는 맨날 돈 얘기만 하느냐. 손주는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에는 다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왜 화를 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손주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결론이 자리 잡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만 가야 해. 그러면 애정은 줄어들고 대신 계산이 생깁니다. 용돈을 받을 때만 웃는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셨던 그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눈치만 보는 관계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어른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늘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주십니다. 기분이 좋다고 더 주시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주시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드신 날에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미가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다음 주에 오려무나.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자기 상태를 차분하게 전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손주는 그 어른을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믿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존중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조사해 보면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비판이나 무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낼지 알 수 없을 때 뇌는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세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안은 존경이 아닙니다. 불안은 경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조심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품격 때문이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은 곧 기준이고 기준은 감정의 파도 위에 흔들흔들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땅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기본 예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산 선생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 부르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가볍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이건 수행자의 덕목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심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정 앞에서는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안정이 무게를 만들고 무게가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은 규칙 몇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절대 즉답하지 않고 최소 10초는 멈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과 돈과 노동의 범위를 미리 정해둔다. 피곤한 날에도 표정과 말투와 약속 같은 기본 예의는 반드시 유지한다. 기분이 좋은 날에도 즉흥적인 선물이나 즉흥적인 약속으로 과하게 퍼주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여러분을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스스로 멈춥니다. 아, 이 사람은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한번 깨달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절이 그날의 기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친절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함부로 쓰는 순간 관계가 흔들릴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울 앞에서 딱 한 문장만 다짐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좋을 때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그 품격이 여러분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 올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일관성을 지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계속 선을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착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어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내가 언제든 바로 달려가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언제든 잡히는 사람은 점점 가볍게 취급되고 쉽게 만나지는 사람은 쉽게 넘겨집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비워두실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자기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내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서진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은퇴하셨고 은퇴 후의 삶을 거의 전부 자식들에게 걸어두셨습니다. 주말은 늘 비워두시고
아들 전화만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입으로는 그래 다음에 꼭 오너라 하시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주말 내내 텔레비전만 켜놓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십니다. 이런 일이 몇 달 반복되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외로워지시는 분,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는 대상, 그래서 갈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눌립니다. 의무가 쌓이면 짜증이 되고 짜증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아버지는 더 눈치를 보시고 아들은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이지요. 반면 춘천의 홍재민 선생님이라는 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61살에 역시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꾸미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 주말에 찾아뵐까요? 하고 여쭈면 홍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가 좀 바쁘다.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 강의도 가야 해서 시간이 잘 맞지 않네. 다음 주에 보자꾸나. 여러분, 홍 선생님이 정말로 바쁘셨을 수도 있고 별다른 일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홍 선생님은 아들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우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시는 분이시네.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뵈어야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귀해지면 자식도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바쁜 시간, 혼자서도 채워진 삶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것을 가볍게 보고 채워진 것을 무겁게 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긴 외로움에 지쳐 매달렸을 겁니다. 한양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고 관심을 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달랐습니다. 고독을 구걸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혼자서 학문을 갈고 닦으시고 수많은 저서를 남기셨지요. 그 고독의 밀도가 선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똑같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대기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지요. 달력을 펴시고 먼저 내 일정부터 써놓으십시오. 운동, 모임, 독서, 산책, 센터 수업, 취미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족이 시간 되세요 하고 물어도 1초 만에 응, 돼 하고 답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일정을 확인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가끔은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약속이 잡혀 있네. 다음 주에 보자. 도와주는 날짜와 시간을 고정해 두십시오. 즉흥적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내 삶이 비어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값싸게 여깁니다. 내 삶이 꽉 차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조심스럽게 받아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가 그들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상대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기다림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먼저
비워놓는 시간을 줄이시고 대신 먼저 채워놓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무거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 가볍게 부르지 못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4가지 원칙을 아무리 잘 지키셔도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못 고치면 다시 만만함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나서는 습관입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관계의 사다리에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현실은 때로 차갑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친절은 처음에는 칭찬을 받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슬그머니 의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무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심지어 불평까지 생깁니다. 여기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 권사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 의자를 정리하시고 공동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꼼꼼하셨지요. 처음 1년 정도는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편합니다.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2년쯤 지나자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생각이 어느새 교회의 공기처럼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 권사님이 심한 몸살로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권사님은 속으로 조금 기대하셨습니다. 아마 다들 걱정해 주시겠지. 전화 한 통씩은 오겠지. 그런데 다음 주에 몸을 겨우 추슬러 교회에 나가셨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설거지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잔인합니까? 권사님이 아프셨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권사님이 2년 동안 묵묵히 해오신 그 수고를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권사님은 마음속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왔던 모든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가 되어 있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상대가 나쁘다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꾸준히 주어지는 것에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해드릴게요 하고 내밀수록 상대는 그 도움을 서서히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도와주어도 평가는 완전히 갈립니다. 상대가 먼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한 뒤에 도와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다. 고맙다. 능력 있는 분이다. 즉, 은인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시간이 많은가 보다.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잔인한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보다 아래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관계의 위아래가 굳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도와주는 방식의 순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다산 선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배지 초기에 선생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셨습니다. 농사법도 알려주시고 아픈 이가 있으면 돌봐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이들은 인사도 없이 찾아와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때 선생께서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내어준 것이 바로 화근이었구나. 그 이후로 선생께서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문제가 눈에 보여도 먼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청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겼고 선생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인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요청을 기다리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내가 다 해줘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결국 썩어버립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에게도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상대의 입에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 상대도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탁을 받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기.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와주기, 도와드렸다면 당연해지기 전에 횟수와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기. 예를 들면 이번에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먼저 나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는 한 박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친절이 내 기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려고 나오는가? 여러분, 친절이 불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값싸게 소비됩니다. 친절이 기준에서 나올 때 비로소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착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귀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도움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헐값에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원칙을 하나씩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요? 이런 불안 때문에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 결국은 길게 설명하시고 조용히 문을 닫겠다고 결심해 놓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고 일관성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기분이 좋으면 또 다 퍼주시고 내 시간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혹시 서운해할까봐 다시 대기조가 되시고 요청을 받고 돕겠다고 해놓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어 또 먼저 나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핵심은 마음의 중심, 즉 자기 대접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지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 대접은 화려한 옷이나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친절의 값을 매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에는 분명한 값이 있어야 합니다. 값이 없으면 그것은 곧 공짜가 됩니다. 공짜가 되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무시가 시작됩니다. 이 흐름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절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친절의 값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운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죄책감은 두 가지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첫째는 내가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이고, 둘째는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이다. 내가 예의를 지켰다면, 내가 내 기준을 분명히 세웠다면 그 이후에 상대가 서운해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성숙도에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까지 내가 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을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죄책감을 견디면서도 기준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했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지셨어요 하고 툭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제 생활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제 건강을 챙기는 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길게 설명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는 순간 다시 협상이 시작되고 다시 무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는 목적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면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 앞에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진짜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전보다 더 예의를 갖추고 고마움을 다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지요. 둘째, 애매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새로운 규칙에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그들도 결국 새로운 관계의 틀에 자연스럽게 맞춰옵니다. 셋째, 여러분을 이용해오던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얻어갈 것이 더 이상 없으니까 말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누수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로 여러분은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도 유배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기준을 세우시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셨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관계로만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관계가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운 뒤에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더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7시 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막 저녁 식사를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막내딸입니다. 엄마, 지금 짐이 너무 많은데 잠깐 내려와서 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저를 바로 내려놓으시고 아이고 그래 금방 내려갈게 하시며 밥도 못 드시고 뛰어나가셨을 겁니다. 남편이 뒤에서 아니 식사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한마디 하셔도 얘가 힘들어서 그러지 하며 오히려 남편을 탓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짧게, 다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이고 엄마 지금 저녁 먹는 중이란다. 1시간 있다가 짐 두고 내려올게. 아니면 기사님한테 부탁해 보렴. 이게 다입니다. 설명을 길게 덧붙이지 마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만 말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 수저를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딸이 조금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변한 거냐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서운함은 딸이 스스로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짊어질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두세 번 반복되면 딸은 어느새 배우게 됩니다.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있구나. 급한 일은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그 배움이 곧 존중이고 그 존중이 여러분의 노후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착한 척하며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하지요.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원하셨던 결말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싶지 않으십니다. 다만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살고 싶으실 뿐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역할로 살아오셨습니다. 집에서는 참는 사람, 가족 사이에서는 맞춰주는 사람, 모임에서는 먼저 나서는 사람, 관계에서는 늘 미안해하는 사람. 이 역할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러분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정 욕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나는 누구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려는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겠지라는 서글픈 거래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을 때 나를 더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를 존중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관계의 무게는 늘 기준이 있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역할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기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대기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해.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범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부탁해 주세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할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바로 문장입니다. 문장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아주 실전적인 문장 세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매정한 말도 아닙니다. 품격 있는 문장, 그러나 분명한 문장입니다. 내일 당장 써먹으실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두 문장만 외워두십시오. 즉답을 멈추는 그 10초 사이에 여러분의 무게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요구를 끊어야 할 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을 붙이는 순간 다시 협상이 시작되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무시가 시작됩니다. 말로 경계를 세운 뒤에도 상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으십시오.
예전처럼 알아서 도와드리지 않으십시오. 예전처럼 시간을 비워두지 않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따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지 못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는 말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경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반동이 따라옵니다. 상대는 처음에 서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너 변했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요즘 왜 그래? 이때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사실 이런 뜻을 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해줘. 예전처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 그 요구에 다시 응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변화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상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규칙을 조용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경계를 세우는 일 자체를 나쁜 일처럼 느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말이지요. 경계 없는 관계는 애정이 깊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감정인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책임인지 구분이 되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세우시는 그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너머에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다만 그 사랑이 흙발로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한 세월의 길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존엄이 짓밟히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속에서 썩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짧은 관계라도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오래된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존엄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가족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존엄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서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자리도 존중할 줄 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남의 편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대기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석입니다. 그 주인석에 먼저 앉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손님을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도 여러분을 주인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잃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어른이 되고 결국 관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관계에는 더 정성을 쏟고 우리를 갉아먹는 관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곤 하셨습니다.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 앞에 두 사람은 가까이 두고 마지막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라 하셨지요.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죄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어느 관계에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써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남의 서운함을 달래느라 써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서운함은 혼자 삼키고, 우리 자신의 피곤함은 혼자 감추고, 우리 자신의 상처는 혼자 견디면서 말이지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먼저 지켜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닥난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을 퍼올릴 수 없는 법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루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실천 공식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품격의 24시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즉답하지 않기.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1초 만에 응하고 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박자 쉬십시오. 여러분이 즉답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한 약속을 만드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산책, 독서 한 장, 운동 20분, 센터 방문, 모임 참석,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정표에 내가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꽉 차 있어야 남이 내 삶을 함부로 비워내지 못합니다. 셋째, 선을 넘는 행동을 마주했을 때 조용히 한 가지를 중단하십시오. 말로 훈계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저 해오던 서비스 하나를 조용히 거두십시오. 그 행동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경계가 됩니다. 넷째, 거절은 짧게, 친절은 유지하기.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엔 힘듭니다. 다음엔 미리 부탁해 주십시오. 문장은 짧게, 표정은 온화하게. 이 조합이 바로 품격입니다. 다섯째, 도움은 요청을 받고 나서 하기. 먼저 나서지 마시고 요청이 왔을 때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와드리십시오. 그래야 친절이 공기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24시간만 실천해 보셔도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조금 어색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규칙이 자리 잡습니다. 저분은 친절하지만 기준이 있는 분이다. 이 문장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태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고요한 당당함입니다. 고요하되 물러서지 않는 것, 당당하되 공격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품격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말로 설득하거나 감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가능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품위가 지켜진 관계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십시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문턱을 조금 높일 뿐이다. 나는 친절을 끊지 않는다. 나는 친절의 값을 지킨다. 나는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부터 귀하게 대접한다. 여러분, 관계는 결국
여러분이 허락하는 만큼만 들어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집을 활짝 열어두면 누구든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옵니다. 내가 문턱을 제대로 세우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헐값으로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이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가지 원칙 설명하지 않기, 조용히 문 닫기, 일관성 지키기,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먼저 나서지 않기. 이 5가지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은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그러나 집을 통째로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온화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문턱 하나를 세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설명으로 자신을 깎지 마시고 조용한 경계로 품격을 세우시고 기분이 아닌 기준으로 움직이시고 내 시간을 먼저 채우시고 요청을 받고 나서 도우십시오. 그 5걸음이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끌려가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